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의 비중을 본다면 실적 안고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요. 5위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화장품으로 꼽아는 봤습니다. 오늘 워낙 놀린 자리에서 리포트 한 방으로 이렇게나 올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실적 키워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다면 숫자 나오기 전에 어떤 대응 필요할지 궁금해서 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PB님께 드려볼게요. PB님, 오늘 화장품이 다 강한 건 아닌데요. 일부 리포트 나온 쪽에서의 탄력이 좀 눈에 띕니다. 의미가 기술적인 반등 이상으로 있을지 실적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상황 판단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실적별로 좀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목 장세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화장품 시장을 좀 괜찮게 좋게 보고 있는데 가장 성장세가 높은 품목이 립틴트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입술 화장품이 약간 뭐 랑콤이나 디올과 같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좀 더 좀 잡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로컬 브랜드가 상당히 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제 현지 브랜드의 립틴트들이 대부분이 현재 국내인 코스맥스나 CS 인터내셔널 같은 국내 화장품 ODM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코스맥스에서만 현재 중국 현지 로컬 브랜드의 한 65% 이상의 물량을 현재 생산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면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이제 중국에 있는 제조회사들 중에서 이 화장품 제형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연구소를 갖춘 회사가 이 코스맥스나 뭐 CS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 브랜드, 로컬 브랜드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다른 타 업체랑 비교했을 때 지금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화장품 ODM 빅4라고 하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건데, 앞으로 현재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화장품 ODM 사업에 있어서는 좀 좋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탈중국의 키워드다, 뭐 일본 쪽이나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PB님께서는 다시 한번 중국을 볼 타이밍이다, 여기가 트리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이쪽에 가졌다라는 의견 주시는 걸까요? 가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약간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미 시장 쪽은 화장품보다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하이로니카 같은 기업들이 아마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일단 미국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적 모멘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장 초반부터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는 한데 의료 장비, 미용 의료기기 실적하면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수급에 아무래도 예탁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에만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레포트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아마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화장품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메리트가 생겼다는 판단으로 실적 수치 공개되기 전에 의료 미용기기 쪽을 잡아야 돼요? 일단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연말에 아직도 이벤트가 남아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광고제, 크리스마스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앞으로 늘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을 보고서 지금도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화장품을 전면에 세우긴 했는데요. 네. 지금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쪽, 실망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오는 쪽 여러 이야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포인트는 두 나라에 이제 맞춰서 봐야 되겠죠.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네. 일단 미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무조건 올해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는 네,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상반기에 기대감을 어떻게 잡았느냐. 미국과 유럽 쪽, 일본 혹은 중국 쪽 이렇게 이제 좀 나라별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따라 방향성이 굉장히 달랐었는데 일단 북미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은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좋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북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적이 부진한다? 그러면 또 주가의 방향성이 아래로 또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주가 위치상 높은 위치에서 더 가려면 북미 쪽 매출은 계속해서 좀 잘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번 3분기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회복세를 이제 두고 굉장히 많은 뷰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죠. 지금 이제 국채 한도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양을 할 때 인프라 투자도 하겠습니다만 내수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화장품주에 대한 매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는 가지고 계시되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차라리 화장품주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거예요. 어떤 종목은 최대 실적이라서 올라가고 네. 어떤 종목은 최대 실적이지만 또 차익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맞아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테마를 저는 화장품 혹은 엔터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쪽은 지금 위치에서 너무 선별적으로 압축은 해야 되겠으나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그쵸.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요것도 살짝 궁금합니다. 화장품주는 아닌데요. 실적으로 좀 묶이는 종목 가운데 한온 시스템도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쪽이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유자분들은 매우 당황하실 만한 리포트가 나온 경우 네. 이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책은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은 절반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섹터든 어떤 기업이든 저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야지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지 않은 거래 대금, 그러니까 적은 이 돈들이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장점이 많은 기업 위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가격적으로 뭐 숏 커버링이라든지 낮은 가격을 이용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들어와서 빠르게 반등은 보일 수는 있어도 그 기업에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라고 또 고민을 해보면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실 거예요. 아마 보유 계신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리게 되면. 하지만 지금은 일부, 그러니까 전체 다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한 30%에서 50% 정도는 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셨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면 포트의 종목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방법보다는 그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던 종목이 이제 결국엔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으나 실적이 회복하는 시기도 분명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를 그냥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지금 리스크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게 최선의 대응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종목 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키워드로 잡고 저희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언을 좀 얻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도 실적 중심으로 끌고 가볼까 하는데요. 저희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오늘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궁금한 건 에코프로 그룹주가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분위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었던 그 분위기의 일부라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덜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할지도 궁금해요. 참 어렵죠. 네. 자,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떠나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시간 차는 있겠으나
향후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에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신규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사 기업 좋습니다.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가 추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고요. 대신에 현재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있죠. 눈높이를 아무리 낮췄어도 그것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 성적표를 좀 받아내게 된다라고 하면 투심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더욱이 이제 한번 크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기에 추후에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 증설하는 게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수요가 폭발하는 것이 또 하루아침에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여부와 지금은 상관없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만약 신규 매수를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3분기 추정치가 오늘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정치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이제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게 맞지 지금 미리 예단을 하고 트레이딩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피비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치는 나오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요.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많이 내린 이후에 불안했던 앞에 7자, 그 이후에 이거래간 강한 반등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폭발적인 급등엔 제동이 걸렸다는 시선을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본부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앞에 7자를 보고 반등한 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좀 향후의 동향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였고요. 그거야 안같이 판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일단 엔솔이 아까 분위기를 형성했던 그런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자면 먼저 엔솔 실적을 보시면은 일단 이번 실적에 좀 호조를 보인 거는 일단 미국 첨단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좀 3분기에 한 2천억이 넘는 금액에 반영이 되면서 좀 성장이 견인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대형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 고객사 수요 둔화의 문제도 있고 좀 판가 하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매출이 전분기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앞으로 분명히 업황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의 경우에 현재 차량 판매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꺾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4분기가 넘어서서부터는 이제 북미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향후 2차 전지의 업황 자체를 좀 좋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용 관련해서 이슈가 컸던 쪽 그리고 지수 연동 종목들이 많이 내렸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한 상승분도 오늘 보면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시선을 줘야 될까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저희 방송 중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반응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폭은 조금 더 키우고 있는 현재 상황 전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3위로 일단 속도 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에도 버텨주는 쪽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주고 있죠. 특히 많은 증권가의 시설을 종합해 보면 조정시 매수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버텨주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피비님과 이어갈게요.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강한 쪽이 분명히 반도체 쪽에서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빨간불이 나오면서 연휴 이후에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도를 높여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반도체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모아가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좀 한 2조 원대 정도로 괜찮게 나왔는데, 물론 아직 반도체 쪽으로는 좀 손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였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싶고, 이제 디램 가격이나 뭐 빅메모리 전부 다 현재 업황이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냐 아니면 하이닉스냐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둘은 나눠서 따로 뭐 한쪽에만 비중을 많이 실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4분기에 만약에 삼성전자 HBM이 퀄리 통과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이제 삼성전자의 내년에 뭐 엑시너스 등 다양한 성과가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다 구분짓기보다는 반도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다 같이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은 아무래도 이달 말에 이제 확정 실적과 함께 두 기업 모두 내놓게 될 네. 텐데요. 그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확인하고 여기도 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냥 계속 반도체 쪽은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HBM에 관련된 펀드들도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불안정한 상황,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매수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HBM 키워드로 해서 PB님 계속 긍정적인 시각 저희와 공유해주고 계세요. 본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회 요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고 포인트들 여러 번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 지난 거죠. 그쵸. 이제 공휴일이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안타깝지만 네. 어찌됐건 쉬어가는 구간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연휴 전과 이후로 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지금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먼저 자리 잡아주세요. 이제 한 번 남은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실적 하나. 맞네요. 일단 두 번의 총알 중에 삼성전자의 총알은 딱 정중앙 네. 했고, 일단 두 번째 SK하이닉스까지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IT 쪽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재료가 남아있는 SK하이닉스의 편을 시장에서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중소형 단으로 이제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혹은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HBM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른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조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것이다라면 이쪽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분할해서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시속 게임 양상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릴 때 천천히 모아가고 올라갈 때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오늘은 HBM 쪽과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이 조금 더 우세하고, 이것은 SK하이닉스의 이제 잠정치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흐름을 역이용하면서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대내적 변수,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혹은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을 짓눌러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 장비 쪽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의 1분기, 2분기 실적은 워낙 쇼크였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본 기업도 있었다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한 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정 실적이겠죠. 거기서 네. 나오는 게 디램 쪽에서의 흑자 전환 키워드까지를 시장에 기대하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흑자 전환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대신에 이제 손실폭의 축소의 이 그 규모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오늘은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만약 고점을 좀 돌파해주면 오히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한 번 더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부장단에서의 짧게 오를 때는 챙기고 내릴 네. 때는 좀 모아가는 그렇죠. 빠른 손도 장착해야 되는 반도체의 최근의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좀 묻어가서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은 아닌가 봐요. 반도체
리스크부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2위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게 삶의 일상에 있어서는 악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곡물 쪽, 에너지 쪽에서는 촉매제 역할을 할 만한 재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2위에서 곡물 관련주, 사료 쪽까지 좀 볼 거고요.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육가와 도소매 관련해,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피비님, 저희 궁금한 게 일단 전면에 선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저희 랠리를 기대한 바 있어서 또 한 번 이러한 이슈화가 될 때는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좀 크게 볼게요. 상품 시장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의 흐름, 지금 시작에서 투자 매력도가 있는 자리일까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곡물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랠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요. 사실 끝까지 어떻게 길게 가져갈 종목도 아닐 뿐더러 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국내 유가 도소매 업체들이 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오르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올라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정유사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는 업체가 현재 이 유가 상황 시장 속에서 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테마성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유가를 얘기할 때 111 이 세 가지를 기록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루에 보통 한 1억 배럴 정도의 원유를 사용하고 네. 이게 보통 매년 1% 정도씩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1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계속해서 더 증산이 되고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수요 측면이라면 공급은 사실상 사우디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재 이팔 전쟁이 터졌고 사우디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종교 계열인 팔레스타인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오묘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사우디 측에다가 증산을 요구해 왔었는데 현재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아마 유가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정유사들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도소매 업체는 전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는 되려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천연가스 쪽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연결고리 가진 종목들이 시황 기사를 보면 엮여서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쪽은 아이디어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오히려 원유나 천연가스보다는 대체 에너지 쪽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예를 그러면 들어서 신재생으로 다시 가야 되죠? 신재생도 괜찮고요. 네. 원전 쪽도 괜찮고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쏟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한번 강하게 뜀박질이 나온 쪽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 좀 핵심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워낙 저희가 전쟁 초입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초입에 워낙 들썩임이 강했던 곡물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시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발된 전쟁에서는 곡창지대는 아니지만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그렇고 가뭄이라고 하고 어떻습니까? 계속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곡물 사료 관련주는 저도 보유자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수가 물려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매수가 혹은 약수익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저는 그것도 상당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의 첫 번째로 터졌을 때는 그 영향력, 그러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진폭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도 이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진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상황이라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곡물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였다면 좀 달라지겠으나 그것과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물 사료 쪽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 신규 매수자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앞서 마찬가지로 정유화학 쪽을 보실 바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뉴스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체 에너지는 지금 계속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사용량에 대한 이 용량을 크게 의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고려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대신에 재미는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테마주들, 막 곡물, 사료 이런 종목군들 변동성이 크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재미는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인지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신재생 키워드를 두 분 모두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게 본다면 여기도 신재생, 대체 에너지로 볼 수 있겠죠. 원전 꼽아봤습니다. 사실 개장 전부터 이 뉴스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시초가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잠잠하거든요. 원전도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 외에 신재생도 해외 정책적 모멘텀을 많이 탄다는 점도 고려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바로 좀 본부장님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재생 쪽에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들어가서 원전까지 가서 본다면 지금 자리에 오전과 오후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는 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봐야 되나요? 아니죠.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뉴스가 나왔고 또 이제 하필이면 이 뉴스가 어제 좀 나왔었어야 됐거든요. 왜 어제일까요? 어제 시장이 좋았을 때 나왔었다면 적용이 되었다면 아마 굉장히 강한 또 시세를 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장 여파도 저는 무시 못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럽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 7대3 정도인 것 같아요. 7 정도는 친환경 쪽으로 보는 쪽이 있고 또 이제 나머지 3 정도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원전을 빼놓고 신재생 에너지를 논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최근에 이 중소형 개별 원전주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수급들이 좀 현상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장 마감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지트파워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BHI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외국인 수급이 또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인 것 같은데 뉴스도 그렇죠. 타이밍이네요. 어렵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피비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앞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힌트 주셨잖아요. 짧게 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원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지 여기는 트레이딩의 영역인지 그리고 투자의 영역으로 접근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원전 쪽은 좋게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유럽 쪽에서 현재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실제로 유럽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의제가 이제 탄소 중립과 전력 시장 개혁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확실히 유럽은 이제 전력 시장을 개혁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원전을 이제 이 보조금을 줘야 지급을 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원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가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합의가 이제 한 10월 17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최근 벌어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재차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호재성 재료에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키워드에 대해서 조언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요. 서서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위기가 기회였던 적이 많으니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오늘 짝에서는 어떠한 종목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파이넴텍이라고 하는 네. 내장용 힌지를 만드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야기도 나오는 종목일까요? 일단은 본업은 네. 이 모바일 스마트폰 부품이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신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는 이거죠. 삼성전자가 2조 4천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이 메모리 쪽이냐 아니면 그 외 사업 분야라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또 증권사 레포트들 중에 이제 다수가 스마트폰의 이 견고한 판매량도 지금 가장 중요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갤럭시 폴더블 이제 5 시리즈가 역대 최대 지금 이 사전 주문 수를 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파이넴텍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확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성장 모멘텀을 조금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중소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시총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을 하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손절가 6,500원은 정말 필히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평가받는 이제 폴더블 폰들이 만약에 이제 이 보급형으로 좀 변화돼서 나오게 되면 이 힌지 수요도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최종적으로는 12,000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12,000원까지 가기에는 매물벽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면서 12,000원까지 천천히 바라볼 만한 종목으로 다만 손절가 짧게 제시해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픽까지 받았고요.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시장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